신문 빼고 다른 신문하고는 이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하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사업 위주 뭐 잘한 거 그런 자랑이나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소회를 보면은 뭐 사실 내가 구청장 나와서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뜻밖의 일이었던 것 같아. 놀라운 일이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야,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섣부르게 뭐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달려들어서 좌충우돌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게 다행이다. 그냥 그것은 뭐 운이 좋았다. 운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다소 준비가 안 된 배인데도 바람을 잘 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 또 마을이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바탕,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자치와 참여를 통한 어떤 세상의 변화, 그런 것들에 어떤 그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시간들이었고, 그 속에서 저도 많은 걸 느끼고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절대 성과가 없다. 맞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고지에 올라가고 또 다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아무튼 맞부딪힐 수 있었던 거, 그 과감한 시도들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시민적인 어떤 마인드, 시민 운동의 어떤 감각, 그들의 어떤 컨텐츠를 구정의 핵심 사업으로 채택한 거, 그게 저는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 또 협치 조례를 만들고 협치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또 심지어는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주민과 함께 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관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시도들이었는데 그걸 시도를 했고 대부분 다 성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일 버거운 문제는 재개발 문제였어요. 재개발과 뉴타운, 어떻게 보면 자산의 광풍, 뭐 투기와 어떻게 보면 뉴타운, 탐욕, 그것이 우리 2000년대 초반을 강타한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과가 어떻게 보면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지역의 뉴타운의 부작용들이 막 터져 나올 때 제가 취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솔직히 법적으로 이 뉴타운 재개발을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솔직히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상당한 무기력감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모델, 산세마을 모델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모델을 이제 추구하면서 대안이 이런 것이 대안이다라고 이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나마 희망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당사자, 그 피해를 본 많은 주민들한테는 희망 고문에 가까웠을 수도 있다. 그만큼
행정에 있어서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새 정부도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대안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별개의 사업이 되어 있어서, 여전히 어떤 작은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넘기 어려운 벽 같은 걸 느낄 때, 그럴 때 참 안타까움 같은 걸 느꼈어요. 뭐 그런 거는 비단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자리 문제, 또 사회복지의 측면의 문제, 뭐 제반 도시 개발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기존의 패러다임, 개발 지상주의나 기득권의 재확산, 그런 구조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 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싸움, 문화적인 싸움이라고 해야죠. 문명의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신기루에 가까운 환상이잖아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벽돌 쌓듯이 쌓아야 되고, 또 때로는 광풍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저는 민선 5기 6기에 걸어왔던 길이 뚜벅뚜벅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생명안전권 얘기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 그동안 뭐 개발지상주의, 속도전, 인명경시 이런 것에 대한 그 어떤 경종을 울리면서 생명 안전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 원리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할 때도 그런 안전권에 대한, 그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화재 TF를 이제 청와대 대통령 지시로 구성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기초단체장의 대표격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군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좋은 평가를 또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안전의 측면에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요소예요. 얼마 전에도 미성 아파트에 화재로 아까운 세 분의 목숨을 잃었는데, 저는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에 있어서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안전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어떻게 보면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계속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현재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 사회는 복잡게 가까운 사회고, 불확실한 사회고, 또 여러 가지 중층적인 모순들이 집합되어 있어서 고위험 사회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위험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행정과 시민사회와 마을과 관청과 공기업이나 연구기관 모든 그 역량들이, 뭐 예를 들면 기술을 가진 집단은 기술로, 또 거버넌스라는 어떤 집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는 틀로, 또 뭐 행정 관청에서는 성실성으로, 일개 시민들은 내 자신에 대한 강력한 보호 본성으로, 하나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도록 이 운영 원리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차분히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행정, 그러니까 예측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불안한 요소는 뭔가? 또 과거로부터 뭐 보건, 자살, 사건, 뭐 사고, 화재 이런 그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뉴딜 같은 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데이터들은 그걸 분석해서 패턴을 파악하고 행정도 거기에 따른 예측적 행정에 기초해서 수요나 자원을 배분하고 그렇게 해서 예측을 통한 예방, 그다음에 대비, 대응, 복원 이런 그 어떤 행정의 프로세스를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논문으로 예측 행정을 통한 위험, 위기 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거시적인 예측 기능을 선제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미래학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입각해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또 매뉴얼에 입각해서 대비하고 거기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최소화하고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민력과 회복력에 기초한 복원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행정에 탑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그야말로 인도 위에 그 노점상 그러면 일단 장애인 그 휠체어가 지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심지어는 인도 위가 아니라 차도에다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람이 그 인도를 피해서 차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이제 또 전통시장들도 전통시장을 육성 내지 지원한다는 이유로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민 친화적이지 못한 걸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근데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좀 실책에 가까운 그 어떤 생활 적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좀 넘어간 그 저의 어떤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응암 오거리에 그 카페촌 소위 말해서 그거를 정리하는데 3년 걸렸어요. 가서 뭐 예를 들면 법규의 어떤 한계를 겸허히 벗어나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뭐 민영화나 규제 완화라는 논리,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불법적인 영업을 해도 그것이 이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3년 가까이 아주 일관된 그 장기 단속으로 거의 이제 소멸시켰죠.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연신내권인데 연신내권은 무작정 단속만 강화하지 않고 병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문화적인 거리로 만들자. 그래서 인디 밴드 뭐 공연장이라든가 뭐 인디 거리 이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컨텐츠로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상인들 사이에서의 자발적인 어떤 정화 그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이제 우리 그 경관과 도시 경관과에게 제가 지침을 줬어요. 우리 저 응암 오거리에 카페촌을 정화하듯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것도 일시적인 그 이벤트성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정화를 연동하면서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결코 이렇게 완전히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고, 네, 일단 민선 7기의 그 과제들 중에 아마 그 연신내권이나 어떤 그 지하철 역세권 주변의 환경 정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이 검토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고민했던 내용들을 민선 7기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미세먼지 같은 거. 미세먼지는 솔직히, 그 인식이, 중국 탓이다. 솔직히 이제 주로는 황사철, 3, 4월 달 되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중국 탓인데 중국 놈들한테 뭐라고 할 일을 왜 엄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면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요즘 보니까 중국 탓도 크지만, 베이징을 가보면 오히려 서울보다 더 좋은 공기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중국도 대단히 그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동차 중에는 노후화된 경유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서민들의 어떤 생계수단이고 하니까 그런 걸 또 방치했다면은 그러면 보조금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미세먼지 경보가 있으면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거나 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면서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을 바꾸는, 습관을 바꾸는 행정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요. 실제 습관의 전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그럴 때까지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동일한 행동 패턴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기가스 뿐만 아니라 이제 워낙 그 천만이 살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 난방, 보일러로부터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을 할 때, 그 도시재생의 한 측면으로 신재생 에너지, 또 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기능으로 탑재를 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생활로부터 빚어지는 미세먼지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네. 그거는 네. 그 준비하는 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였고, 저는 이제 레임덕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네. 약간 고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레임덕을 많이 걱정을 해서 사실은 2월, 3월 최대한 늦게까지 끌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전의 어떤 통제적인 행정, 일일이 이제 만기 침남으로 일일이 지시하고 컨트롤하고 부려먹고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민선 5기 때보다 6기 때 훨씬 더 그 성과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민선 5기 때는 제가 리딩을 했어요. 새로운 주로 정책 공약들이 많았고, 그 협치도 이제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막 끌고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화적인 거리감이 있었어요. 근데 민선 6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축적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구청장이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구정의 목표와 방향이 뭐라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하면서부터 아주 그 디테일한 지시나 이런 것보다는, 과에서 알아서 또 계획대로 차분히 진행되고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때로는 좀 사기 진작이나 힘을 뒷받침해 주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버팀목 역할만 하면 어떨까. 그게 다 전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자율성에 기초한 그런 공직 문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나름의 비전과 향후의 진로가 어떻다는 걸 미리 그 공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공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예를 들어서 트릭을 구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게 됐죠. 네. 40대의 8년의 시간을 은평구 행정 경험을 쌓고 또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찾고 한 것이 엄청난 소득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득을 잘 좀 더 정리하고 그 네트워크를 재조직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자치분권,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회적 경제라든가 뭐 마을 공동체, 사회 관계망,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민선 5기 6기에 경험에 기초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정치의 가치로도 좀 채택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이렇게 화두를 누가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법을 만들고 정책을 조율하는 당사자가 하나의 세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말을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민선 5기 6기의 경험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면은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도전을 할 계획이에요. 네. 민선 5기 6기 때 은평구에서 한 실험이 지방분권의 실험이었다고 봐요. 예산을 결정하는 것을 공무원의 펜트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그 세금 내는 주민이 직접 우리 마을의 일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자. 그것이 이제 자치분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훨씬 더 생산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연말에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갈았다 엎었다 하는 일도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전국화한다라고 보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주 적은 재원을 가지고 했다면은 이제는 정부가 대폭 지방의 재정을 이양을 해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좀 더 풍부한 살림살이 미천을 바탕으로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 뭐 이런 식의 변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마을의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장도 지금처럼 3만 5만 단위에서 10,000명 단위로 좀 더 줄여야 되고, 그 동장은 주민의 선출로 그 동장이 주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 맞겠고, 선출된 동장이 향후에는 구의원을 겸임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제가 겪은 바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규정이 분명해지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로서 어떤 그 지방 의회의 어떤 그 구조나 제도도 변경될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은 어공이니 뭐 늘공이니 하면서 약간 이제 그 물과 기름 어쩌고 하는데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책임성과 관련된 그런 요소는 행정직 공무원이 잘 맡아서 운영을 하되, 마을 공동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직접민주주의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주민들 속에서 나와야 하는 요소들, 소셜 디자이너와 같은 그런 마을 활동가적 공무원들은 지금과 같은 공무원 채용 방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속에서 공무원이 나오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